1985년 7월 20일 플로리다 키웨스트 앞바다 수심 16m 바닥 잠수부 케인 피셔의 손이 떨립니다. 모래를 걷어내자 은빛 금속이 나타났습니다. 은괴. 한 개가 아니에요. 2개, 3개,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전기를 움켜쥐고 외칩니다. 데드. 오 마이 갓. 이건 지금 당장 봐야 해요. 배 위 62세 노인 멜 피셔가 벌떡 일어섭니다. 16년 5840일 14만 160시간. 그가 이 바다에 바친 시간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뭘 찾았어, 케인? 정확히 뭘 본 거야? 은괴. 산더미 같은 은괴요. 그리고 금이 있어요. 금이. 멜 피셔는 즉시 잠수복을 입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사장님, 나이도 있으시고. 젊은 다이버들이 먼저 확인하고. 안 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가 직접 봐야 해.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거야. 오후 2시. 멜 피셔가 천천히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5m, 10m, 15m. 수압이 귓속을 누릅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았을 때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은괴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바다가 품고 있던 것들. 그 옆엔 금괴들이 흩어져 있었고 에메랄드들이 산호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다 전체가 보석상 진열장 같았습니다. 은괴 47톤, 금괴 8톤, 에메랄드 수천 개.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22조 원. 하지만 멜 피셔는 웃지 않았어요. 헬멧 안에서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수면 위로 올라온 그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달려듭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피셔 씨, 평생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22조 원을 발견한 기분이 어떻습니까? 멜 피셔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더크, 우리가 찾았어. 내가 그렇게 찾고 싶어 하던 거 드디어 찾았단다. 기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22조 원을 발견한 건가요? 아니면 죽은 아들을 찾은 건가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정확히 10년 전 1975년 7월 20일 그의 아들 더크가 이 바다에서 죽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멜 피셔는 혼자 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낡은 사진 한 장. 더크와 엔젤의 결혼 사진.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찾았어. 근데 말이야, 이게 정말 보물일까? 아빠는 잘 모르겠구나.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파도 소리만 들릴 뿐 그 속에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비명 같기도 하고. 36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622년 9월 4일 아바나 항구 28척의 스페인 갤리온선이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중 가장 큰 배, 뱃머리에 새겨진 이름 누에스트라 세뇨라 데 아토차. 아토차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배엔 스페인 제국의 야망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은괴 24톤 901개, 금괴 8톤 161개, 금화 255개, 은화 16만 1000개, 콜롬비아산 에메랄드 약 7000개. 당시 스페인 왕실의 1년 예산에 맞먹는 규모. 현대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22조 원. 265명이 배에 탔습니다. 귀족, 상인, 선원, 그리고 노예들까지. 항해사 후한대 카사노바가 선장실로 들어갑니다. 얼굴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선장님, 출항을 미뤄야 합니다. 지금은 허리케인 시즌입니다. 9월 바다는 위험합니다. 선장 가스파데 바르가스가 고개를 젓습니다. 카사노바, 자네 믿음이 부족한가? 우리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단대요. 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요.
하지만 선장님, 그리고 본국에서 기다리고 있네. 펠리페 4세 폐하께서 이 보물을 학수고대하고 계신다고. 카사노바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불안은 예감이었어요. 9월 6일 새벽 4시, 하늘이 검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전 6시, 바람이 거세집니다. 파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허리케인, 시속 200km가 넘는 바람, 돛이 찢어집니다. 돛대가 부러지기 시작해요. 오전 11시, 거대한 파도 하나가 배의 옆구리를 강타합니다. 순간 배가 45도로 기울었어요. 화물칸의 은괴 수백 개가 한쪽으로 쏟아지며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선장이 비명을 지릅니다. 디오스 미오, 신이시여. 배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갑판 위의 사람들이 바다로 쏟아져 내립니다. 화물칸에 갇힌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조차 없었어요. 비명, 그리고 침묵. 오전 11시 47분, 아토차호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수심 16m 바닥으로 265명 중 생존자는 단 5명, 나머지 260명은 모두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생존자 중 1명, 페드로 데 레데스마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웠던 건 비명이 멈춘 후의 침묵이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사람도, 금도, 비명도. 소식을 들은 스페인 왕실은 경악했습니다. 펠리페 4세는 즉시 구조대를 보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물을 건져 올려라. 1623년, 1624년, 1625년, 스페인은 10년 넘게 잠수부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건진 건 전체의 5%도 안 됐어요. 허리케인이 침몰선을 완전히 파묻어 버렸거든요. 모래와 산호초 아래 깊숙이. 1641년, 스페인 왕실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포기합니다. 아토차호는 영원히 바다의 것이다. 하지만 전설은 남았죠. 선술집에서 선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플로리다 바다 어딘가에 22조 원이 잠들어 있다. 누군가 언젠가 찾겠지. 찾는다고 400년이 지나도. 웃음소리. 그리고 343년이 흘렀습니다. 1963년, 캘리포니아 토렌스. 양기업자 멜 피셔, 43세. 그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닭들에게 모이를 주고 저녁엔 가족과 저녁을 먹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다른 세계가 있었어요. 보물선, 16세기 스페인 갤리온, 바다 밑에 잠든 황금. 밤마다 그는 도서관에서 스페인 고문서를 뒤졌습니다. 항해 일지, 침몰 기록, 화물 명세서. 1967년, 멜 피셔는 결심합니다. 양계장을 팝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를 플로리다로 데려갔어요. 아내 돌로레스, 아들 더크, 케인, 딸 킴, 타파니.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도착한 첫날, 멜 피셔는 가족을 모아놓고 선언합니다. 우리 가족이 역사를 만들 거야. 아토차호를 찾는 첫 번째 가족이 될 거야. 아이들은 신이 났어요. 보물찾기라니 마치 동화 같았거든요. 1968년 봄,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됩니다. 멜 피셔는 보트 한 척을 삽니다. 이름은 골든 더블룬, 금화를 뜻하는 이름이죠. 그는 매일 아침 팀원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말을 외쳤습니다. Today's the day.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처음엔 팀원들도 신이 나서 따라 외쳤어요. Today's the day. 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3년째도. 투자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피셔, 당신 미쳤소? 400년 동안 아무도 못 찾은 걸 당신이 찾겠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우린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3년 동안 조개 껍데기밖에 못 찾았잖소. 투자자가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1971년, 멜 피셔는 집을 팝니다. 가족은 배 위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더크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집으로 돌아가요? 덕크야, 이게 우리 집이란다. 바다가 우리 집이야. 하지만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미쳤대요. 멜 피셔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덕크, 아빠를 봐. 아빠는 미치지 않았어. 아빠는 믿는 거야. 우리가 찾을 거라고.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가 장담해. 덕크는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게 됩니다. 1973년 6월, 드디어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합니다. 은화 3개. 멜 피셔가 은화를 손에 들고 떱니다. 날짜를 확인했더니 1622년에 주조된 것이었어요. 봐라, 내 말이 맞았잖아. 아토차호가 여기 있어. 팀원들이 환호합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그 후 1년 동안 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974년 3월, 더 많은 유물이 나옵니다. 은괴 5개, 머스킷 총, 대포 구문. 봐라, 우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멜 피셔는 더 많은 배를 투입합니다.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죠. 그의 아들 덕크는 이제 전문 잠수부가 됐습니다. 당시 덕크의 나이는 21세. 매일 8시간씩 바다에 들어갔어요. 덕크의 아내 엔젤도 함께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이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죠. 1975년 7월 19일 토요일 밤, 팀원들이 배 위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는데 본체는 안 나오네. 피셔 사장님, 혹시 우리 잘못된 곳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멜 피셔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우린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내가 느껴. 우린 아주 가까이 있어. 덕크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덕크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늙어가고 있다는 걸. 주름이 깊어지고 허리가 굽어가고 있었죠. 7월 20일 새벽 1시, 탐사선 노스윈드호. 이 배에는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덕크 피셔 21세, 멜 피셔의 아들, 엔젤 피셔 20세, 덕크의 아내, 릭 게이지 25세, 베테랑 다이버. 그날 밤은 이상하리만치 잔잔했습니다.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했어요. 덕크와 엔젤은 침실에서 잠들었고 릭은 갑판 위에서 밤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15분, 릭이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삐걱. 배가 기울기 시작하는 소리였어요. 뭐야? 그는 선실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배가 급격히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릭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물속에서 릭이 수면 위를 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덕크, 엔젤. 그는 다시 배로 헤엄쳐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는 너무 빨리 가라앉고 있었어요. 30초 만에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릭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줘. 누구 없어요. 하지만 한밤중에 바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순찰선이 바다에 떠있는 릭을 발견합니다. 그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배가 가라앉았어요. 덕크와 엔젤이 안에 있어요. 즉시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심 8m, 배가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잠수부 하나가 선실문을 엽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침대 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덕크와 엔젤. 두 사람은 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잠수부가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선착장에 있던 멜 피셔가 무너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60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7월 25일 덕크와 엔젤의 합동 장례식. 조문객 300명이 모였습니다. 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멜 피셔는 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더크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바다로 데려간 거야. 아빠의 꿈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후 한 투자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피셔,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요? 이미 충분히 잃었잖소? 멜 피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니, 더크는 이걸 원했어. 더크는 아토차호를 찾고 싶어 했어. 나는 끝까지 찾을 거야. 아들을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아버지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보물에 홀린 광기일까요? 경계가 모호했습니다. 1976년, 1977년, 1978년 세월이 흘렀지만 본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멜 피셔는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여전히 그 말을 외쳤습니다. Today's the day. 하지만 이제 팀원들은 따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할 뿐이었죠. 1980년 아내 돌로레스가 암 진단을 받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하지만 돌로레스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남편이 바다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쉬어요? 저도 배에 있을 거예요. 1982년 멜 피셔는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은행 빚이 수십억 원, 투자자들의 독촉, 팀원들의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배 위에서 돌로레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할까요? 멜이 아내를 바라봅니다. 당신도 나보고 포기하라는 거요. 포기가 아니에요. 우린 충분히 노력했어요. 더크도 우리가 행복하길 바랄 거예요. 멜 피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 포기하면 더크가 헛되이 죽는 거야. 돌로레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985년 7월 20일, 정확히 더크가 죽은 지 10년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니, 기적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케인 피셔가 외칩니다. 데드, 우리가 해낸 것 같아요. 아토차호의 본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전 세계 뉴스가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400년 만에 발견된 스페인 보물선, 가치 22조 원. 멜 피셔는 순식간에 유명인이 됐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출판사들이 책 출간을 제안했죠. 영화사들이 영화화 권리를 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멜 피셔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견 직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1985년 9월 3일, 보물 인양 작업에 참여했던 다이버 돈 킨케이드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사인은 심장마비. 하지만 그는 겨우 34세였어요. 평소 심장 질환도 없었습니다. 부검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상하네요. 젊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1986년 3월 17일, 또 다른 팀원 제임스 소테르가 자동차 사고로 죽습니다. 플로리다 1번 국도에서. 경찰 조사 결과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차량 정비는 한 달 전에 받았었습니다. 정비소 주인이 말했죠. 브레이크는 멀쩡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왜 갑자기 고장났는지 모르겠어요. 1987년 6월, 탐사를 총괄하던 유진 라이언 박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는 스페인 고문서 전문가였어요. 아토차호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운이 좋으셨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라이언 박사는 웃지 않았어요. 이게 운이 좋은 건가요? 1988년 11월, 투자자 중 하나였던 로버트 조던이 의문의 익사 사고로 사망합니다.
수영장에서 익사했대요. 하지만 그는 전직 해군이었습니다. 수영 전문가였죠. 경찰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토차의 저주다. 400년 동안 바다에 잠들어 있던 건 이유가 있었던 거야. 미신일까요?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이상했어요. 보물 발견에 직접 관여한 20명 중 5명이 발견 후 3년 안에 사망, 3명이 중상, 2명이 파산, 50%가 불행을 겪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높은 확률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됩니다. 법정 전쟁입니다. 1985년 8월 플로리다 주정부가 멜 피셔를 고소합니다. 이 보물은 플로리다 해역에서 발견됐다. 따라서 주정부 소유다. 멜 피셔가 맞섭니다. 말도 안 돼. 내가 16년을 바쳐 찾았어. 내 아들이 죽었다고. 법은 법입니다. 피셔 씨. 재판이 시작됩니다. 1986년, 1987년, 1988년. 재판은 무려 8년간 이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멜 피셔는 변호사 비용으로만 150억 원을 씁니다. 보물을 팔아서 번 돈의 대부분이 변호사 비용으로 사라졌어요. 투자자들도 분쟁에 휘말립니다. 우리가 돈을 댔으니 지분을 달라. 계약서를 두고 싸움이 벌어졌죠. 한때 한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법정에서 서로를 증인석에 세웁니다. 1990년 돌로레스가 암으로 사망합니다. 그녀는 끝까지 남편 곁을 지켰어요. 배 위에서, 법정에서, 병원에서. 임종 직전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린 충분히 얻었어요. 멜 피셔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돌. 당신을 고생만 시켰어.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돌로레스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어요. 1992년 7월 드디어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보물은 발견자인 멜 피셔의 소유로 한다. 승리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멜 피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걸어갔어요. 승리의 기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멜 피셔 향년 76세로 사망합니다. 사인은 암이었어요. 장례식 참석자는 많지 않았어요. 가족 몇 명, 오래된 팀원 몇 명, 한때 수백 명이었던 동료와 투자자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관 옆에 놓인 물건 하나, 금화였습니다. 아토차호에서 발견한 1622년 금화. 그는 평생 그걸 목에 걸고 다녔대요. 유언장에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이 금화를 나와 함께 묻어달라. 22조 원의 보물. 지금 그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부는 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플로리다 키웨스트의 멜 피셔 해양 박물관. 여러분도 가면 볼 수 있어요. 400년 전의 금괴와 에메랄드를. 입장료는 17달러입니다. 일부는 경매에 나왔습니다. 2011년 소더비 경매에서 아토차호의 에메랄드 하나가 낙찰됐습니다. 가격은 28억 원. 단 하나의 보석에. 2015년 금괴 하나가 크리스티 경매에 나왔어요. 120g짜리 작은 금괴. 낙찰가는 8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물은 법적 분쟁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투자자 지분, 변호사 비용, 세금, 경매 수수료. 멜 피셔가 실제로 손에 쥔 돈은 전체의 15%도 안 됐다고 합니다. 22조 원의 15%, 약 3조 3천억 원. 적은 돈은 아니죠. 하지만 그가 잃은 것과 비교하면, 그리고 나머지 보물은 아직도 바다 어딘가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추정으론 아토차호 보물의 40%만 발견됐대요. 나머지 60%는 여전히 모래 속에. 그럼 누군가 또 찾으러 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2015년 한 다큐멘터리 팀이
손자 션 피셔를 인터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보물로 당신은 부자가 됐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션은 한참을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웃지 못했어요. 아버지 더크를 잃은 후로 저는 그 아버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바다에서 죽었으니까요. 할머니 돌로레스도 병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어요. 이 금이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우리 가문을 집어삼킨 괴물일까요? 그럼 당신은 보물을 찾지 않겠습니까? 바다엔 아직 60%가 남아있는데요. 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안 찾을 겁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할아버지의 꿈이 아니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다는 받은 만큼 가져간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22조 원을 받았죠. 하지만 바다는 가져갔습니다. 아들을, 아내를, 친구들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영혼까지. 카메라는 다시 바다로 향합니다. 플로리다 키즈해역 수심 16m. 수중 카메라가 천천히 바닥을 훑습니다. 모래 위에 뭔가가 반짝입니다. 금괴일까요? 카메라가 가까이 갑니다. 금괴가 맞습니다. 반쯤 모래에 묻혀 있어요. 400년 전의 것일 수도 있고 멜 피셔가 놓친 것일 수도 있죠. 그 옆에 뭔가 하얀 것이 보입니다. 뼈입니다. 인간의 뼈. 400년 전 스페인 선원의 것일 수도 있고 40년 전 다이버의 것일 수도 있어요. 바다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막이 떠오릅니다. 인간의 영혼보다 비싼 보물은 존재할까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멜 피셔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생전 인터뷰 음성. 오늘은 바로 그날입니다. Today's the day.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집니다. 마지막 장면. 2026년 현재 플로리다 키웨스트. 한 젊은이가 보트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묻습니다. 보트를 사려고요? 뭐에 쓰실 건데요?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보물을 찾으려고요. 아토차호의 나머지를. 가게 주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젊은 친구. 그거 찾지 마시오. 저주받았어요. 그 보물. 저주요? 그런 건 안 믿어요. 멜 피셔를 아시오? 네, 들어봤어요. 22조 원을 찾은 사람이죠. 가게 주인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22조 원을 찾은 게 아니에요. 영혼을 판 거죠. 젊은이가 웃습니다.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네요. 전 괜찮을 겁니다. 그는 보트를 삽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갑니다. 카메라가 그 보트를 따라갑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보트.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죠. 그리고 화면이 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귀엔 아직도 들리겠죠? 파도 소리가. 그리고 그 파도 소리 속에 섞인 누군가의 목소리가. Today's the day.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